그러니까 월급을 깎아서라도 해고는 하지 마라. 네. 그렇게까지 간청을 했는데도 요구하는 모임을 했다 그래가지고 또 추가로 잘라버려. 옛날 생각이었구나. 어릴 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TV 주진영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좀 저한테 좀 특별한 날입니다. 네, 우선 소개를 드리고 인사를 좀 하시죠. 네, 정현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현주 선생님은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KBS 전 사장으로 아실 텐데 저한테는 좀 다른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집에서는 70년대에 동아일보를 쭉 봤거든요. 74년에 그냥 뭐 그 당시 제가 중학생 때죠. 근데 갑자기 신문에 광고가 없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황당했었는데 그다음에 며칠 있더니 시민들이 보내는 이제 광고가 나오고 격려 격려 광고가 막 나오고 그래서 당시 저는 이제 읽을 게 별로 없으니까 신문의 기사는 다 보는 거 플러스 신문 밑에는 광고에 왜 쪽지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읽었어요. 뭐 급구 뭐 이런 것까지. 왜냐하면 이제 어린 마음에도 그런 걸 읽으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뭔가 이렇게 편린이 보인다 이런 또 그런 생각을 하던 차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시민들 광고가 뜨는데 그때 뭐 열기가 대단했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막 그걸 환호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대단한 열기를 보였는데 뭐 어린 마음에 이게 얼마나 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그러고 있다가 제 기억에도 그러면서 조금씩 뭐 반정부나 아니면 정부 비판하는 기사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뭐 하다가 그러다가 봄에 갑자기 싹 기자들이 이제 내보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75년 3월. 예, 75년 3월에. 그때 그 독자들이 느꼈던 그 실망감. 떴을 겁니다. 당시 이제 그 동아일보의 위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동아일보 입사한 것이 1970년이고요. 그 74년 가을인데 당시 동아일보는 지금과 달리 정말 우뚝 솟은 1등 신문이었습니다. 그렇죠. 2등 신문하고는 뭐 차이가 한참 있었고 박정희 독재 정권이 이렇게까지 그나마 조금씩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그런 그 이른바 야당지로서의 그 가치가 있었죠. 유신을 거치면서 72년 가을 유신 체제를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완전 암흑 시대로 들어가죠. 뭐 거의 전혀 정부를 비판하거나 당시 대학가에서 일어났던 뭐 여러 가지 일들, 민주주의, 인권 이해가 관련된 기사들이 거의 실리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어찌 귀퉁이에 조그만하게 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70년에 기자가 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유신 전과 유신 후가 완전히 다르죠. 그 말하자면 기관원 출입하게 된 게 유신 전에도 그랬나요? 아니면 기관원 출입은 뭐 그 전부터 쭉 있었고. 했고요. 그리고 입사를 해보니까 중앙정보부 요원이 우리가 그냥 방중령 그랬어요. 계급이 중령인 모양인데 방중령이라고 불리우는 중앙정보부 기관원이 그냥 수시로 편집국을 들락거렸고 나중에 유신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까지 되냐 공포가 이렇게 완전히 언론인들을 그냥 완전히 덮어버리고 그때 뭐 조금만 잘못만 하면 데려다가 두들겨 패던 시절이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같은 그런 시대가 되고 나니까 기관원이 사실은 출입을 하지 않고 밖에서 여기 남산인데 그 기사 빼 그럼 그냥 빠지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이제 빠지는 과정에 뭐 젊은 기자들하고 데스크 사이에 또 이런저런 갈등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유신을 지나고 난 이후에는 거의 뭐 완전 암흑이었죠. 그때부터는 거의 기사가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해 그게 72년인가가 대학생들이 와서 동아일보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언론 화형식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런 뉴스들이 동아일보에 거의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럼 동아일보에 안 나갔다 그러면 다른 언론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는 그나마 71년, 72년, 73년 이렇게 해마다 봄에 그 동아일보 창립 기념일이 되면은 기자들이 이 언론 자유 선언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성명서를 읽었어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명서를 읽고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을 성명서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원했던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실행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보면서 이거는 기자들이 조직되어야 된다. 조직의 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노동조합을 언론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많은 기자들이 또 희생이 되고 그러다 나중에 다시 복귀했습니다마는 그 노동조합을 거치면서 내부의 기자들이 하나의 조직적인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74년 가을에 저희들이 10월 24일 날 12사 자유언론 실천 선언. 이번에 실천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실천이라는 말이 자유언론 실천을 하자. 그래서 이제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하고 보통 때 같으면은 뭐 그런 성명서 있고 끝나는데 그날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을 그날 동아일보 면에 보도를 해야 된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편집국 간부들하고 경영진에서 펄쩍 뛰었죠. 그래서 못 나갔어요. 그렇죠. 한동안. 못 나갔다는 게 한동안이라는 게 그날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일제히 제작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그거 나올 때까지 신문 안 만들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날자 신문이 그날 못 나왔어요. 근데 그때 동아일보가 석간입니다. 그렇죠. 석간이고 조화는 그때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밖에 없었고 당시에는 사실은 조선하고 한국일보하고 거의 사세가 비슷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동아일보는 석간인데 석간 신문은 11시 반에 마감을 하고 12시에 신문이 나와가지고 시내 가판으로 팔려 나가죠. 그리고 집에는 저녁에 배달이 되는데 낮에 제작이 안 됐으니까 낮에 신문 배달도 안 되고 가판도 안 되고 저녁에 배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이 그때 진짜 그 동아일보 열성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동아일보 독자 수가 그 시대에 벌써 한 80만 된 걸로 기억을 해요. 굉장히 숫자가 많았죠, 당시에. 팔면 만들 때인데. 근데 저희들이 제작업에서 신문이 못 나가니까 신문사로 전화가 빗발을 쳤습니다. 왜 신문이 안 나오느냐. 또 혹시 뭐 박정희 권력이 문을 닫았나 이래가지고 전화가 빗발처럼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일일이 다 설명을 했어요. 사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신문을 지금 내지 못하도록 제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의 반응이 뭐 100이면 100 정말 잘 싸운다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늦게까지 경영진하고 싸우다가 경영진으로서는 이제 엄청난 부담을 느꼈죠. 이거 뭐 나가면은 박정희하고 이제 정면 대결을 하게 되는 건데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애초부터 동아일보 경영진은 박정희 권력하고 맞서 싸울 의도도 없었고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 이후에 나온 미국 CIA 문건, 비밀 문건 같은 거 보면은 비밀 접촉들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그날 밤늦게 경영진이 굴복을 해가지고 아주 늦게 신문이 그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내용을 담아서 발간이 됐어요. 그때 저는 입사 이후 최초로 환희를 느꼈습니다. 이겨서 싸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문이 나가고 그 전까지 나가지 못하던 기사들이 조금씩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 뵙고서는 뭐 이런저런 뭐 저로서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걸 겪은 세대니까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쥐죽은 듯이 뭐 있던 기자들이 왜 어떻게 그날 그렇게 갑자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이제 그게 이제 그동안 쌓였던 것은 이제 조직화에 대한 욕구, 그것이 노조로 가면서 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실천으로 넘어갔다. 그 말씀이신 그리고 거예요. 그렇게 기자들이 성공은 못했지만 그나마 해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조라는 그런 조직의 힘을 한번 다져보고 그 다음에 12사에서 마침내 그 실천 선언을 하면서 행동에 들어가게 되는 그 가장 출발점은요. 사실은 우리들이 엄청 부끄러웠어요. 기자인 것이 정말 부끄러웠던 것이 그 특히 유신
선포되고 난 이후에 73년 가을에 서울대학교에서 시비 사태죠, 그게. 큰 규모의 데모가 있었어요. 그 유신에 반대하는. 네. 그러니까 유신의 그 철옹성 같은 벽에다가 자기 온몸을 던진 대학생들. 그때 뭐 잡혀가면은 뭐 거의 제적이고 네. 감옥에 가고 하던 때인데. 그렇게 서울대학을 비롯해가지고 각 대학에서 그냥 막 번지고, 그 다음에 뭐 해직 교수들 발생하고, 뭐 하여튼 사회가 막 그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들 싸우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느냐라는 그런 부끄러움이 가장 컸어요. 그 다음에는 그 부끄러움과 함께 왜 우리를 이 꼴로 만드는 그 근본이 뭐냐, 그게 정치 권력이죠. 네. 독재 권력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되돌아보면은 그런 그 12.4의 원동력, 그 이후에 이듬해 봄까지 쫓겨날 때까지 정말 끊임없이 싸우고 해서 한 뼘 한 뼘 찾아오던 그 과정은 그런 부끄러움하고 분노가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3월 달로 넘어가면. 예. 근데 뭐 돌이켜 생각하면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당시에 기자분들도 고민을 같이 하셨겠죠. 근데 이제 우리하고 경영진하고 소통이 거의 없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동아일보 경영진의 이 태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위압적이고 네. 가부장적이에요. 뭐 그 대표적인 사건은 제가 개인이 겪은 건데. 그 사주가 그 당시에 김상만 사장. 네. 김상만 사장이 기자들은 자기들을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까부느냐, 왜 저항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노조를 결성하거나 하면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이듬해 봄에 우리가 대량 해고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75년 2월입니다. 2월에 어느 날 사내 계엄 비슷한 게 선포가 됐어요. 앞으로는 모든 사내 기자총회는 회사의 허락을 받아라. 네. 그다음에 회사가 지금 광고가 없어서 경영이 어려우니까 구조조정 차원에서 부서를 몇 개 없앤다. 그러면서 부서를 3개인가 4개를 없애버렸어요. 네. 그리고 거기 소속된 기자들을 다 해고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속된 기자들의 상당수가 노조의 핵심이었고 자유언론 운동하던 그 핵심 인물들이 배속된 부서들이 네.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완전히 회사 안에 계엄령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면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그 적자가 생기는 만큼 우리 월급을 깎겠다. 그러니까 월급을 깎아서라도 해고는 하지 마라. 네. 그렇게까지 간청을 했는데도 그거 요구하는 모임을 했다 그래가지고 또 추가로 잘라버리고. 그러니까는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전부터 말하자면은 경영진과 기자들 사이에서 충돌이 쭉 지속되어 왔었군요. 그렇죠. 바깥에서는 안 드러났지만은 네. 이미 내부에서는 도저히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그냥 치닫는데 저희들은 당시에 볼 때 이거는 회사가 혼자서 한 게 아니고 정권하고 어떻게 밀착이 돼가지고 이게 일종의 도발을 하는 거다라고 봤죠. 그때 어린 마음에요. 그러니까 네. 충격적이었던 것이 이제 뭐였냐면 동아일보의 경영주가 박정희에 대해서 친박정희는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기자들에 대한 저런 탄압을 또는 신문사에 대한 탄압을 어떻게든 국민과 같이 버텨나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적어도 저쪽과 붙어가지고 뭘 할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기자들 대규모 해직을 하는 걸 보고 이게 뭐야,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었어? 라고, 그게 굉장히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납니다. 예,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최근에 뉴스타파 지금 대표하는 김용진 기자가 KBS 탐사보도 팀장할 때 그때도 한번 발굴한 자료인데 미국 CIA 비밀 문서에 보면은 주한미 대사하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하고 김상만 사장하고 저기 어디 팔당 어디 별장에서 네. 비밀 모임을 하고 거기에서 오간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그거 보면은 이미 김상만 사장의 독재 체제니까 김상만 사장은 박정희 정권하고 맞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듬해 3월 17일에 그 쫓겨나는 과정, 폭력으로 쫓겨나는 과정을 보면은
이거는 정권하고 밀착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아니, 세상에 그때 통행금지가 12시부터 4시까지 있을 때인데 새벽 3시부터 폭력을 행사하면서 맨 먼저 공격한 대상이 그때 마지막 저희들이 제작 거부할 때 그 동아일보 당시 2층이 그게 공모국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컴퓨터로 신문 만들 때가 아니고 납으로 된 활자 쓸 때니까 그 납으로 된 활자가 있는 것이 그 2층 공모국인데 저를 포함해서 24명의 기자들이 거기서 엿새째 단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맨 먼저 공격을 했어요. 창문을 부수고 들어와 가지고 그때 이제 철문이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깡패를 동원을 해가지고 깡패 동원하고 깡패 농성하던 기자들을 다 쫓아낸 거죠. 네. 심지어 산소 용접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철문을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근데 제가 맨 그 문 앞에 있어서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네요. 그 첫 얘기. 공격을 받았는데 술 냄새가 엄청났어요. 깡패들입니다. 판매국 직원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와서 저희들을 강제로 두드려 패고 하면서 불러내가지고 저는 그때 뭐 제 안경도 다 부서지고 그랬는데 저희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질주를 하는데 처음에 저는 중앙정보부 가는 줄 알았어요. 가고 보니까 해화동에 있는 무슨 병원이었는데 그게 새벽 3시 조금 지나서 시작된 작전이었거든요. 해동이 있다고 하는 우석병원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 새벽 3시면은 통금인데 그렇죠. 제가 사건 기자 해봐서 서울 시내에 그렇죠. 검문소가 요소 어디 있는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검문 검색 거치지 않고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저 동아일보에서 독자적으로 한 오퍼레이션은 아니구나. 정권하고 밀착돼서 하는 거구나. 하여튼 뭐 3월 17일에 대량 해고가 되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제 제가 왜 오늘 정윤주 선생님을 모셨는지를 이제 아시겠나요? 그 선언문을 발표했던 10월 24일이 이번 주입니다. 그렇죠?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46주년이죠. 46주년이. 네. 감회가 남다르지요. 야, 벌써 반세기가 지났구나. 그렇죠. 그때 우리가 113명이 쫓겨났는데 벌써 31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를 두는 옛날 생각이 자꾸 나네요. 어릴 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왜 정윤주 선생님을 오늘 모셨는지 아시겠죠? 46년 전 10월 24일 날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 수호 실천 선언문을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지나간 사람들 입장에서 그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한국 언론이 소위 이제 본격적으로 타락하는 그 꺾이는 그 날이 이때. 어떻게 보면 약간 역설적이죠. 그러니까는 그 자유언론 실천, 수호 실천 선언문을 계기로 한국 언론의 그 말하자면은 존재 또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계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주가 지배하는 신문에 의해서 언론이 좌지우지되는 것의 폐해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것이 이게 다른 거구나. 결국 사주와 기자는 다른 거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아마 기자들한테도 느껴졌겠지만 국민들한테 이제 각인이 되었던 계기였던 것 같고 그것은 이제 그 이후에 80년에 언론 통폐합을 거치면서 한 번 더 해지 아주 공고해지죠. 거치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어지간히 좀 글 좀 쓴다는 기자들은 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은 80년 지나고 나서 조중동 뭐 그 당시 뭐 조중동이라는 표현도 없었지만 그 신문들이 기사나 논조가 거의 똑같아져요. 서로 베꼈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게 글이 말이 안 돼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조악한 문장을 쓰는 것이 기사가 되는가 싶을 정도로 기사의 그 질이 그 당시에 그 대학생이었던 제 눈에 띌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 문장의 기사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아마 한국의 적어도 신문은 뭐 그 이후에 계속 내리막길을 지금까지 걷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아일보 하나만 두고 보면요. 그렇죠. 75년 3월에 해직된 기자들이 다수가 제가 이제 막내인데 저 뒤로
수석 기자를 안 뽑았어요. 뭐 저희 기에서 뭐 좀 그래요? 예, 회사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김상만 사장이 젊은 애들 뽑아놓으면 맨날 들어와서 데모한다고 저 이후는 기자들을 안 뽑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내죠. 그래서 동아투이에서 지금도 막내입니다. 지금도 담배 심부름 하시고 그러시니까. 물심부름하고 그래. 근데 제가 5년차 기자였는데 해직된 기자의 다수가 네. 5년에서 10년, 그러니까 제가 13기인데 13, 12, 11, 19 네. 요 기들이 머저리티였어요. 그럼 이게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특히 그 기자들이 빨리 늙어버리는 시대여서 그렇죠. 네. 뭐 40대 되면 논설위원되고 그렇죠. 뭐 그럴 때니까 부장하고 그럴 때니까는 그러니까는 5년 차에서 10년 차 요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자들, 그다음에 이제 동아방송 쪽의 PD들, 네. 아나운서들, 네. 그 젊은 핵심 인력들이 싹 다 빠져나가니까 그 동아일보가 어떻게 그렇죠. 그전과 같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가 없는 없죠. 것이고 네. 조선일보도 숫자는 좀 적지만 거기도 33명이 그렇죠. 해직됐거든요. 조선일보 해직 사태는 그때가 언제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은 기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조선일보도 75년 3월에 해직 사태가 있어가지고 쫓겨났고 저희들은 비슷한 시기에 더 많은 네. 대량 해고가 있었죠. 그리고 저항하는 행동이 저희들이 훨씬 적극적이었습니다. 격렬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동아와 조선에서만 있었고 예. 다른 신문에서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래요? 글쎄요. 그게 원인은 자세히는 알 수가 없는데 그때 저항을 했던 다른 신문사도요. 저거는 있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네. 우리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지한다. 적극 지지하는 그런 거는 있었지만은 그 이상의 행동은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참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왜 이 말씀을 이제 여쭤보냐면요. 사실은 항상 걸렸던 게 있어요. 소위 말해 87년을 제가 이제 한국에서 겪지를 않았겠지만 뭐냐면 돌아오니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잘 먹고 잘 살던 인간들이 여전히 뭐 그 자리에 머리 뻣뻣이 다 서가지고 뭐 판사부터 검사는 말할 것도 없이 언론인까지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단순하게 그냥 그 당시에 뭐 언론인들이 소위 말하면 정치 탄압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그때 많이 축출되었다는 것을 한 면이라고 치면 또 다른 한 면은 거기에 굴복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신문사의 주요 강도로 30년을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언론 사태를 만들어내는데 보이지 않게 엄청난 영향력을 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언론계가 완전히 그야말로 숙청이 되고 정리되는 거는 전두환 80년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대량 또 해직 사태가 그나마 있거든요. 좀 남아있던 분들마저 그때 나갔던 거죠. 싹 다 정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론 자유 운동에 앞장서던 기자들의 싹이 그렇죠. 75년하고 80년 두 번에 걸쳐서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살아남아 있었던 당시 세대, 그 세대들은 거의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하고 같은 종류의 가치관과 지향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저는 그거를 나중에 한겨레 신문에 다시 복귀하게 되어가지고 일선에서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뭐 이런저런 걸 겪으면서 내 나이 또래 혹은 내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기자들이 그 75년, 80년을 거친 기자들이 어떻게 기자로서의 그 자질이 다 무너지고 가치를 다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은 정치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꾼이죠, 그냥 편하게 사는 소시민 같기도 하고 차라리 뭐 소시민이면은 해는 끼치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세력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87년에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 직선제로 가는 것 말고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던 그 전에 그 기존 세력들에 대한 숙정이라고 할까 아니면 청산 너무 말이 심하면은 적어도 반성과 전환 같이 전혀 안 이루어진 채 지속된 것이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근데 언론의 경우에 이제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10월 24일을 맞아서 정윤주 선생님을 모신 이유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정윤주 선생님은 또 언론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으십니다. 뭐냐면 제가 보기에 현대 언론 역사를 보면 큰 뭐 굴곡이 있다고 하면 이제 74년에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때 이슈, 그다음에 80년대 들어갔으면서 이제 대규모 동폐학과 숙청, 언론인 숙청. 그다음이 이제 87년에 한겨레 신문의 88년. 창간이죠. 88년이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그 이명박 시절에 KBS 사장을 아주 뭐 대놓고 탄압을 해서 검찰 감사원 뭐 정부 모든 것들이 다 나서 가지고서는 대놓고 탄압을 할 때 그 탄압의 대상이 됐던 분이 또 정 사장님이시고, 선생님 잠깐 빠뜨렸습니다. 이제 한겨레 88년에 창간을 할 때 그 당시 한국에 안 계셨지만 예. 미국에 계시면서 특파원으로 이제 90년인가요? 합류를 하셨지 아마?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이제 종편인데 뭐 종편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중요한 고비에 중에 세 고비에 선생님이 다 끼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면에서 제가 그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겨레 창간 얘기를 좀 해주세요. 75년에 해직되고 그때 이제 저희들 취업이 안 됐어요. 그랬죠.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부모님께서 자꾸 미국을 오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다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부모님 미국 떠날 때 뵙지도 못했고 임종도 못했고. 한겨레 창간할 때 동아일보, 조선일보 해직 기자분들이 주축이었죠. 참 놀라운 거는 다른 신문사에 재직 중인 월급 반도 안 되는 한겨레로 온 경력 기자들이 꽤 있습니다.